오늘은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기후위기 대응하는 협약은 국가들끼리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천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가능해진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 모시고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교통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러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사실은 교통이라고 많은 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대응한다고 할 때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예, 지방 정부들이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점검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지방 정부들은 그 도시의 지역 내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때 배출원들을 쭉 목록화하고 네. 어디에서 얼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것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쭉 모니터링을 해 나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도시마다 보면 그렇게 쭉 목록 중에서 교통 그러니까 수송 부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지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 줄 잡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네네. 하지만 적게 잡아도 평균 30%는 수송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일상을 지내면서. 예,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점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과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그 어느 부분보다 어렵다. 라고 왜 어렵냐면 이 교통이라는 게 예. 우리 오늘 방송국에 오실 때도 맞아요. 그쵸. 어떻게 와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일상을 쭉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거나 네.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교통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 다음 선거에서 이 지방 정부가 지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시민의 불편과 너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네, 거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이 도시에서의 소위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또 큰 부분이긴 한데 네. 거기는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대중교통 정책에 대단히 또 깊게 아주 뿌리 깊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버스 회사나 다 민간 회사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와 사업자의 목소리 이거를 조율하는 것도 큰 일이어서 웬만하면은 대단히 어렵다. 네. 그래서 특히 수송 부분, 교통 부분에 대한 이제 혁신을 얘기할 때는 시민들의 아주 전폭적인 그냥 슬쩍 내 불편이 아니라 전폭적인 관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주 열심히 근거리에서 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려운 네. 영역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이. 네.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중교통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그럼요. 말씀해 주신 걸 예. 텐데 이거를 지방 정부에서 아무리 뭘 정책을 바꾸거나 고치고 싶어도 시민들의 일상의 불편함과 너무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이 교통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 교통 통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이슈를 얘기할 때는 단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냥 교통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영어 해도 되죠. 그럼요. Transportation. 그렇죠. 우리 교통 그럼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통 그러면은 교통체증이니 뭐 교통수단이니 이렇게 네. 접근하게 되거든요.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지금 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영어 하나 하자면 네네. 이 이슈를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는 교통 말씀하신 네. 트랜스포테이션보다는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요. 아. 이거는 저도 영어 한마디 하자면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어떤 차이냐 하면은 그럼 이동하는 건 누구죠? 사람이 사람. 이동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저기로 네, 내가 네.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딘가로 가는 그 이동이 주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동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동 수단 혹은 교통 수단을 쓸까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아,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할 때는 이동 수단에 중심이 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차, 그렇죠. 자전거, 비행기, 기차, 자전거, 배. 네네. 그렇죠. 근데 이동 그러면은 시민들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슈를 볼 때는 교통보다는 이동이라고 하는 점으로 조금 이걸 좀 환기를 좀 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동. 그래서 전문가들도 얘기할 때 이동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네. 움직이는 거를 이제 트립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 그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기후 위기와 교통 얘기할 때 이거 사람의 이동의 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고. 이동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걷는 거랑 이런 게 다 그렇죠.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제가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후 위기를 좀 덜 절감했을 때는 이동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동 체계, 사람 중심의 이동 체계 할 때는 앞에 에코를 붙이는 거죠. 아. 그래서 에코 모빌리티라고 하는 우리 이슈를 말로 얘기하는 하면 거죠. 에코 예. 이동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코 모빌리티 혹은 이코 모빌리티 이렇게 부르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상 그냥 생태의 에코가 생태적 네.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태 이동이 아니라 생태 교통 이렇게 번역이 돼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생태 교통으로. 예. 그러면 역시 또 교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동의 관점이 아니고 수단으로 그런 거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슈에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에코 모빌리티, 이코 모빌리티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이동 이러면 좀 안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밀어볼까요 이 말로? 좋죠. 네. 그래서 여기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이동 수요를 충족할 때 어떤 수단이 있냐. 누구나 피하지 않고 네. 다 피할 수 없이 다 써야 되는 이동 수단은 걷는 거죠. 그렇죠. 혹시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더라도 걷는 거죠. 걷는 네, 거를 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자가용을 타든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일단 걸어야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걷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걷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움직일 때 꼭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동해야 돼. 일정 정도의 거리까지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들은 없을까? 그 대표적인 게 자전거인 거죠. 그 요새 보면은 퀵보드도 많이 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런 수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막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네. 그럼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먼 거리를 갈 때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네. 좀 효율적으로 한번 에너지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면 덜 그렇죠. 쓰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나만 쓸 수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동차는 꼭 나의 소유이어야 할까? 그래서 공유 자동차 나오죠. 네. 내가 필요할 때 매일 항상 쓰는 건 아니니까 네. 필요할 때 나도 쓰고 이웃들도 나눠 쓰는 공유 자동차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소유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큰 크기의 차를 써야 되나? 아니면 이 에너지 사용을 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쓸 수는 없을까?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기차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도시에서의 이동 체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기후 위기 시대의 이동 체계 아니냐? 이렇게 친환경 얘기를 하는 이동.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에너지를 안 쓰고 화석 연료를 안 쓰고 나의 칼로리를 써서 이동을 한다면 그렇죠. 일석이조겠네요, 진짜. 칼로리를 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친환경 이동 체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동 수단인 거죠. 그리고 또 숨어 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네네. 자전거와 자동차
이게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유지비도 엄청나고. 우리는 네. 교통할 때 편리성만 얘기하지만 네, 그 네. 가격, 그쵸? 비용에 대한 걸 고려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장려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에코모빌리티, 친환경 이동이 잘 되는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선진국 도시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도시, 네. 친환경적인 정책을 잘한다고 하는 도시, 기후위기 정책을 잘한다고 알려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에코모빌리티를 안 하는 도시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에코모빌리티의 가치를 도시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가.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개인이 소유한 개인 승용차의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요. 이제 온실가스의 뭐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 없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1씩이나. 그럼요. 네. 그러면 도시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이제 우리가 지금 2050까지 제로 배출하자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제로 배출을 하는데 3분의 1 비중이나 되는 이 이동, 수송 부분의 걸 혁신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에코모빌리티를 실현함으로써 걷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생태교통이 실현되는 도시, 네. 그럼으로써 우리 국제사회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 이런 도시들의 사례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탄소 절감과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에코모빌리티가 잘 되어 있는 도시면 그 신체적 약자들이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걸어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차가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돌아다니기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 도시에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승용차 중심에, 그다음에 속도 중심에, 속도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기준이 적용된 이동 체계 하에서는 네. 시민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최근 한 2, 3년간 도로에서 속도를 낮추는 노력 보셨나요? 속도를 그래서 전에 여기 수원에서 안산으로 가는 도로도 네. 시속 80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 70으로 낮추고 60으로 낮추고 이렇게 점점 낮추는 노력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그것은 에너지 효율도 있지만 교통사고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우리가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에코모빌리티와 온실가스 배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네. 이동체계는 기후위기 대응할 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시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차 중심의 지금 만들어진 교통체계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부하를 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네네.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 비용 얘기하니까 그런데 도로를 건설할 때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네.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주차면 한 면 만들 때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한 주차면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 모르겠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싼 땅에 해야 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구광역시에서 네. 거기도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이 전통적으로 오래되어 오긴 했는데 네. 주차면 한 면 늘릴 때 시에서 예산을 1억 세운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 얘기를 원주시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원주시는 어떤가요? 원주시도 거기도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아휴.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전체 도시의 공간 중에 공용 공공 공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도시에서는 공간이 중요하니까 네. 부동산 가격으로 얘기하듯이. 그런데 도시에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 공간이 어디냐?
주차장. 도로에 도로. 도로가 1번. 네. 그러니까는 도로를 많이 넓히고 많이 설치하면은 그게 최고적이 편리하고 도시가 살기 좋아지는가에 대한 맞아요. 근본적인 문제 맞아요.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차가 많이 다닌다는 물론이죠. 건데. 예. 그다음에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도심에서의 주차난을 생각하면 네. 거기에 그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승용차의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걸 줄이는 게 도시를 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숙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못 타고 오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을 불편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냐.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만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개인 승용차의 이 의존도를 낮추려면 그 도시의 대중교통이 그만큼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체계 개편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직장과 학교, 직장과 집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걷거나 멀죠. 그렇죠. 예. 자전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네. 중요한 사회적 과제예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도 큰 도시,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큰 네. 도시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 시민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얼마쯤 지급하면 자가용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 이런 아하, 연구들을까지 그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주면 나는 한 달 동안 승용차를 버리고 폐기하고 나는 대중교통과 이렇게 살겠다 이런 연구까지 할 정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교통체계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체계하고 다른 이동수단 간의 연계성을 잘 좋게 만드는 일인 거죠. 이를테면 네네. 집에서 기차역 혹은 전철역까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자전거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혹은 내가 걷거나 뛰어간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거기까지 쾌적하게 갈 수 네.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만일 한 번의 전철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고 하면 버스와 전철의 연계는 얼마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환승 구조. 그래서 이 교통 분야에서는 그걸 연결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다양한 이동 수단 간의 연결성을 연결성. 어떻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말씀 듣다 보면 진짜 대중교통은 자꾸 뭐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노선 폐지되고 그러면은 그럼 더 승용차를 더 타야 되는 거고 그럼 탄소는 더 배출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운송회사들이 개인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탄소 절감 차원에서 이 연결성을 높이는 대중교통망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거를 잘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나라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목받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리더,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도시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리더와 도시들이 주목받냐 하면 네. 얼마나 주차면을 없애고 있는가. 아. 주차면을 없애고 있어요. 주차를 네. 못하도록. 아. 그다음에 얼마나 대중교통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도록 유도하는가. 이런 리더들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혁신적인 게 많지만 최근에는 여러 혁신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 최근에는 도시의 혁신, 교통 혁신할 때 프랑스 파리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 시장님은 그 전에 파리 부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 시장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당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게 15분 도시 파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15분 안에. 네, 15분 안에 직장에도 갈 수 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레저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근간을 이루는 거는 대중교통의 연결성이에요. 파리에 전철 잘 돼 있잖아요. 그걸 확충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의 승용차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파리시가 그 도시의 넓은 도로를 전부 다 공사를 해서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차선이 비율로 치자면 4개라면 한 차선은 자동차, 한 차선은 버스와 자전거, 또 독자적으로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가 1.5 이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행로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 도시는요. 2030까지는 차 전혀 못 들어가는 걸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기후위기 온실가스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혁신적인 정책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네. 지방 정부 단위에서 뭔가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세종시는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대중교통 중심 도시, 자전거 도시 이걸 표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내리면 그다음에 원하는 데까지 전철이나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자전거나 보행을 가도록 하는 시스템 같은 네. 거 만들고 있고요. 우리 OBS 방송국이 있는 경기도에 혹시 똑따버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 똑딱버스요? 똑따버스. 들어봤어요. 들어보죠. 예. 이거 대단히 혁신적이지 않나요? 근데 뭔진 잘 몰라요. 이렇게 크게 써붙어 있는 것만 봤어요. 보셨죠? 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네. 이를테면 대단히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네. 아니면 파주시 같은데 대중교통 노선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지역에서는 버스가 있는데 이게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정 정도 아주 큰 버스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느 저기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올리면 버스가 오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러는 거를 파주에서 그거 하던데 그쵸, 앱으로 파주에서 그거 있죠. 굉장히 부럽던데. 그거요. 예. 여기 수원에는 광교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네네. 타보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경기도에도 여러 곳곳에서 똑따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버스를 이제 상설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이는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인 거죠. 이 똑따버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 앱은 제가 보고 저도 이렇게 깔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길래 제가 파주 시민이 아니어서 사용은 못했지만 근데 말씀 듣고 보면 진짜 안전한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가급적 개인 승용차 타려고 하는 분들 보면 마을버스 위험하니까 타보니까 그렇죠. 내가 다칠 뻔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겠네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지 않은 영역도 많아요. 그런데 네. 중앙정부는 국가는 그거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시민적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특별히 하는 노력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효용성에 실감하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이동 체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 교통 약자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과제일 텐데 저희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기후 변화 교통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이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필수적이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의 이동 체계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 과제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두 해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출직 정치 리더들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네. 우리 도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얼마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리더인가를 선택하는 눈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도시 구조가 이게 다가 아니고 새로운 혁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일, 도로를 만드는 리더는 지난 개발 시대의 리더이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저는 제일 중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을 조금 혁신적으로 기후 친화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힘을 좀 합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시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